저는 어떡하라고요? 그 말이 들린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도 아니었고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아무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소리를 참으려는데 참아지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장례식 내내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석과 가까운 자리였어요. 조문객이 앉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넘겼어요. 자리를 잘 모르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 누구야?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대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옷, 부은 눈, 손에 꼭 쥔 손수건. 그리고 눈에 띄는 것 하나. 그 여자의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누구 사진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조문 와서 영정 사진도 아닌 걸 꺼내 들고 있다는 게.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전날까지 아무 이상이 없으셨어요. 드시고 뉴스를 보시고 평소처럼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쓰러지셨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도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65이셨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습관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게. 그런데 신호가 가다가 끊겼어요. 아버지 전화기가 영안실 어딘가에 있었겠죠.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제 그 번호로 전화할 수 없다는 걸. 아버지는 말이 많은 분이 아니셨어요. 명절에 찾아뵈면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보시다가 밥 먹자고 하면 일어나시고 밥 먹고 나면 또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으셨어요. 어색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대신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뭔가를 꺼내서 깎아주시거나 과자를 꺼내서 옆에 놓으시거나 말 대신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그게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저희한테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받은 적도 드린 적도 그런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장엔 몇 년치 송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으로. 장례는 제가 거의 혼자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충격이 너무 크셔서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하셨고 동생은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장녀였고 정신없이 몸만 움직였어요. 장례식장 계약, 부고 연락, 음식 준비, 꽃 배치. 눈물 흘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괜찮은 편이라고. 크게 문제 있는 집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이라고. 그날 전까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자의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손으로 입을 막고 그래도 새어나오는 흐느낌. 조문객들도 슬쩍슬쩍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글쎄, 나도 처음 보는데.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혹시 아버지 지인이세요? 그 여자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화장기도 꾸밈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예쁘다거나 특별하다기보다 오래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지인이라고 하기엔 오래됐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물으려다가 그 사람의 눈빛에 멈췄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삼킨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더 물었어야 했는데. 저녁 무렵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저분 말인데요. 눈짓으로 그 여자를 가리켰어요. 저분 자주 오시던 분이에요. 아버님이랑 같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같이요? 직원은 잠깐 눈을 피했어요. 처음엔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어요. 저는 뭔가를 대답하려 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부인 줄 알았다. 아버지와 저 여자가. 그 말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동생이 먼저 알았고 올케가 알았습니다. 동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믿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올케는 달랐어요. 그 여자를 한번 훑어보더니 저한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처음부터 노린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외로우실 때 접근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버지 오랜 지인 한 분이 저를 조용히 한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고향 친구분이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인데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이런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저는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그분한테 돈 보내신 거 알고 있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통장을 꺼냈어요. 펼쳐서 내역을 보는데 멈췄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달 같은 계좌로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다시 숫자를 봤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어떤 달은 그 이상이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 몇 년이 됐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덮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지, 착각인지. 그런데 틀리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그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하나씩 연결이 됐어요. 매달, 같은 계좌, 몇 년. 아버지가 우리 몰래 그 여자한테 꾸준히.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 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했어요. 감정이 무너져도 몸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류가 남고 보험이 남고 처리해야 할 것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장례 도우미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혹시 보험 수령자 확인하셨나요? 저는 아직 통장 내역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은 채로 손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어머니나 자녀들이 수령자겠거니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 펼쳤어요. 수령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에서 서류가 흘러내릴 뻔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수령자란에 적힌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아버지가 직접 적어 넣으신 이름이었습니다. 통장에 이어 보험까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의도하신 거였어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송금 내역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사기잖아. 올케도 참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한 거네. 그 여자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동생이 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보험금 수령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 여자는 한동안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동생이 더 거세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돈 가족 돈이에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돈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말이 돼요? 그 여자는 그 말에 잠시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동생 팔을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으니까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낮은 목소리로 감정을 최대한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혼자셨습니다. 저는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가족이 계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혼자셨어요.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안면을 텄고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다시 마주쳤다고. 아버지가 혼자 병원에 오신 날이었는데 그날 자기가 도와드렸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가끔 연락을 드렸고 병원에 동행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마다 혼자 오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조여들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을 다니셨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마지막 입원하셨을 때도 제가 같이 있었어요. 보호자 서명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으셨겠죠.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들렸어요. 동생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도 결국 돈은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잠시 동생을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아버님이 저한테 맡기신 건 맞아요. 왜요? 왜 하필 당신한테요? 동생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또 멈추고. 그러다 겨우 말했습니다. 저 혼자 쓰진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셨던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동생이 더 몰아붙이려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봉투를 들고만 있었어요.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뭔가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아니, 뭔가를 알게 될 것 같아서. 겨우 열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아버지 손으로 직접 쓰신 편지.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다니는 걸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걱정 끼치기 싫었다고. 너희들이 각자 살기 바쁜 거 알고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많이 해줬다고. 고마워서 챙겨줬다고. 보험도 그 사람한테 남겨두고 싶어서 해뒀다고.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부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당신이 힘든 것도 아픈 것도 필요한 것도 말씀 안 하시던 분. 그런 아버지가 편지에 단 한 줄 남기셨어요. 그 사람한테도 사정이 있다고. 그게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부탁. 저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섭섭하지 않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편지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섭섭하겠지만 이해해줘. 내가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동생한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동생은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읽고 나서도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사정이 뭔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분노로 끝내기엔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쓰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동네 사진관에 들렀어요. 아버지가 맡겨두신 사진이 있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찾으러 갔더니 사진관 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여자도 잠시 굳었어요. 먼저 말을 건 건 그 여자였습니다. 사진 찾으러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여자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사진관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사진을 받았어요. 저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진관을 나오면서 저는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 여자는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저는 아버지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봤다고, 거기에 사정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고. 그 여자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한참 뒤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요. 저는 예상 못한 말에 잠시 굳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오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여자는 커피잔만 내려다봤어요. 말을 이어갈 것 같다가도 멈추고, 멈추다가도 겨우 한마디씩 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갔어요. 치료비가. 거기서 또 멈췄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걸 아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닌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잠깐 입꼬리를 움직였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그냥 다 보이셨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맞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분. 냉장고를 여시고 과일을 깎아주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 제가 힘들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밥을 더 챙겨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이 사람 사정을 모른 척하지 못하셨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화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보험을 해두셨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던 건지. 이 자리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저는 그걸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했고, 물어봐도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받기 싫었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고 이상하게 보일까봐. 그러다가 잠깐 멈췄어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굳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다는 건지, 보험금 수령자가 될 줄 몰랐다는 건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다는 건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하나가 너무 여러 가지로 들렸거든요.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도 딸이 있는데 딸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겠다고.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아버지다웠어요. 그 말이. 보험도 아버님이 먼저 하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거절하면 그분이 더 외로워질까 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지금 어떤지, 치료는 됐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 느꼈던 그 의심도 함께.
이 사람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선의로 시작했지만 흘러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흘러갈 걸 알고 있었던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표정에서도 목소리에서도 끝내 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는 그 여자아이를 걱정하셨어요. 딸이 아프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 본인이 아프실 땐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걱정 끼치기 싫으셨던 건지, 짐이 되기 싫으셨던 건지, 아니면 아무도 곁에 없을 것 같으셨던 건지. 그 마지막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길 한복판이었는데 그냥 울었어요. 동생한테 그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불쌍하다. 저도 그랬어요. 화가 나다가도 결국은 그 생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는 게, 우리한테 말 못하고 혼자 병원 다니시고 혼자 걱정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더 자주 연락했더라면, 아버지 목소리 뒤에 숨어 있는 걸 더 잘 들었더라면,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냥 내려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진관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혼자 찍으신 것도 있고 어딘가를 여행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장소는 어딘지 몰랐어요. 나무가 많은 곳이었고 계절은 가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웃으시는 걸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뵐 때도 전화할 때도 아버지는 늘 그냥 괜찮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웃는 사진인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 손에 들려있던 낡은 사진. 그게 이 사진이었을까요?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었을까요? 저는 그걸 끝내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온 건 한참 뒤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어요. 짧았습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저는 압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하려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직 다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문자는 지금도 제 전화기에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꼈던 건지, 아니면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렇게 된 건지,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인데 아버지는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편지에는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게 제일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답장하지 못한 그 문자처럼.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로. 그게 고마움인지 빚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돈 인정하시겠습니까?